안녕하세요. 박지숙의 마인드 힐링 시간입니다. 세상은 급변하고 점점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데 비해 지금은 40, 50대만 되어도 노후의 시간을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적절한 노후 대비와 건강한 자산의 안정이 함께 뒷받침되어야만 우리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자산 전문가 선생님과 함께 올바른 투자의 기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간단하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지금 현재 서스틴베스트라고 네. 요즘에 뭐 ESG라는 말이 굉장히 화두인데 네. ESG를 분석해서 기관 투자자들에게 저희가 자문해주는 일을 하는 회사입니다. 네. 서스틴베스트의 창업자이면서 지금 대표를 맡고 있고요. 네. 원래 서스틴베스트를 하기 전에는 저도 증권회사에서 한 14년 정도 네. 뭐 애널리스트도 했고 상품 운영도 한 바 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는 ESG 투자 자문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 오늘 기대되는데요. 제가 첫 번째로 이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요새 뭐 은퇴 시기가 이렇게 짧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파이어족이라는 말이 엄청 유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파이어족이 사실 뭔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네. 구체적으로 뭐를 파이어족이라고 합니까? 파이어족은 이제 영어 이니셜을 따온 건데요. 그 영어로 말하자면 이제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죠. 네. 즉 번역하자면 경제적 독립, 조기 은퇴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40살 이전에 네. 경제적 자립 기반을 확립한 후에 일찍 은퇴해서 나머지 삶은 좀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부류의 네.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파이어족은 이제 90년대 초반부터 이런 파이어족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요. 주로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사회에서 이런 파이어족이 늘어나다가 네. 잘 아시다시피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면서 이 파이어족은 주로 이제 이른바 MZ세대들이 많은데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면서 초불황이 닥쳤죠. 네. 그러면서 그 밀레니얼 그 계층의 부모 세대라고 할 수 있는 베이비 부모들이 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맞아요. 또 사회적 뭐 안전망이 붕괴되면서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본 이 MZ 세대들이 우리들은 그러한 전철을 밟으면 안 되겠다. 네. 그래서 빨리 우리가 재정적인 기반을 확충하고 은퇴 이후에 부모님 세대와 같은 그런 어려움을 우리는 답습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에서 시작이 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이제 백그라운드에 의해서 요새 젊은 사람들이 막 파이어족을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냥 그런 상식이 없이 요새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물질적인 거에 대한 이제 이런 게 강하다 보니까 빨리 일하기는 싫고, 네. 빨리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싶다. 이제 이런 니즈에서 그게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이야기가 듣고 보니까 정말 확실히 납득이 좀 가네요. 이해가 가고. 네. 그런데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파이어족이라는 게 이제 조기 은퇴를 하고 경제적인 독립을 이룬다라는 이야기인데 아직까지 저한테는 그게 정말로 가능할까 이렇게 싶거든요. 예. 사실 이제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조기에 보통 이제 파이어족은 40살 전후로 은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대개 뭐 20대 후반에 이제 취업을 해서 경제 활동 기간이 한 10여 년 될 텐데 그 10여 년 동안에 나머지 은퇴 이후에 생활할 수 있는 돈을 확보할 수 있는 자산을 갖다가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건 아니죠. 네. 사실 이것은 이제 소득은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근로소득이 있고 자본소득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리 고소득 전문직이라고 할지라도 10여 년 동안의 근로소득만 가지고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파이어족들은 돈을 벌면 근로소득으로 돈을 벌면 심한 경우에는
90%의 소득을 저축한다 그럽니다. 아. 그 저축을 해서 시드 머니를 만들어서 그 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테크에 나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자산에 투자한다든가 네. 또 부동산에 갭 투자를 한다든가 또 주식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자본소득과 근로소득의 어떤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이죠. 그런데 네. 이제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풀렸죠.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자산 가격이 또 자산 시장이 굉장히 호황세를 구가한 것은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산 시장의 호황세 때문에 그 파이어족한테는 굉장히 좋은 여건이 제공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자산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이어족들은 잘 타이밍을 잘 맞출 수만 있었다면 자기의 근로소득으로 축적된 자금이 훨씬 더 불어날 수가 있겠고 그렇게 되면 그것은 곧 조기에 재정적인 안정을 기함으로써 조기 은퇴의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네. 예. 근데 이제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자산 시장이 이제 호황이 됐다고는 하셨는데, 그러니까 맞는 말씀인 게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빈부격차는 더 좀 심하게 된 것 같고 돈의 가치는 또 많이 떨어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그 사람마다 삶의 질의 기준이 뭐 너무나 다 천차만별이라서 그걸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하나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보통 뭐 평균적으로 그러면 자산을 얼마만큼 이뤄야지 그 은퇴가 가능한 걸까요? 예, 그거를 참 일률적으로 네. 어느 정도 자산 규모가 돼야 파이어족이 될 수 있는가를 네. 갖다가 말씀드리기는 사실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은퇴 이후에 어떤 자기가 생활을 구가해 나갈 것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네. 뭐 예를 들어서 요새 뭐 인기 TV 프로그램 중에서 뭐 자연 속에서 사는 그런 은퇴자들이 네, 있지 네,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회와 담을 쌓고 정말 자연 속에서 산다면은 그렇게 뭐 자산이 은퇴 거의 필요 자금이, 없죠. 예, 크게 필요 없을 거겠죠. 네. 그렇지만 은퇴 이후에도 은퇴 이전의 어떤 그런 사회적 관계를 네. 어느 정도 유지해 가면서 네. 또 사회생활을 한다면은 사실 1년 동안의 생활 경비 곱하기 기대 여명, 네. 연도만큼 어느 정도 자산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사실 굉장히 많은 파이어족의 삶을 구가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산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어떤 건강의 문제인데요. 네. 사실 이제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은퇴 이후에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예상할 수 없는 또 질환이 올 수 있는 네.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준비해놨던 재산보다도 엑스트라로 네. 또 추가적으로 네. 또 자금이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을 또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 또 긍정적인 면으로 볼 때는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의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기대 수명이 점점 늘어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엄청 늘어나고 있죠. 예, 어떤 보고서를 보니까 지금 MZ 세대들은 120살까지 산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40살에 은퇴해서 120살까지 살 수 있다면 80년 뭘 동안을 해야 되나요? 은퇴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그거는 재무적인 맞아요. 기반이 더 두터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와닿지는 아직 않는 그런 개념이군요. 근데 이제 대표님,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이 노후에 은퇴를 하거나 이제 노후가 될수록 우리 생활비가 이렇게 많이 줄어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 젊을 때 활동할 때 돈이 더 많이 들고, 근데 저는 이제 나이가 점점 들수록 생각되어지는 게 은퇴를 하거나 내가 이제 진짜 활동을 안 하고 노후가 되면 돈이 더 많이 들 것 같은 거예요. 이제 관계에 있어서 어쨌든 내가 다 베풀어야 하는 입장이 될 거고, 뭐 말씀하셨듯이 병원비도 그렇고 돈이 더 많이 들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정말로 이제 생활비가 대폭 이렇게 노후가 되면 줄어드나요? 글쎄요. 이제 저는 아직 은퇴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주위에 은퇴한 선배들을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그것도 이제 개인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가치관에 따라 다른데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서 이런 단톡방이라고 있잖아요. 그런 네. 데를 이제 탈퇴하는 분들도 많이 나오신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단톡방을 계속 유지를 하다 보면은 네. 거기 이제 경조사 같은 것들도 네. 챙겨야 될 것이고 이른바 그 체면 유지비라고 하겠죠. 그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좀 더 소비 규모가 늘어날 것이고 네, 네. 또 자신의 어떤 그 부양가족의 수라든가 또 자녀들의 어떤 상황, 자녀들이 잘 독립을 해서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는 그런 가정인 경우에는 사실 좀 덜하지만 또 자녀들이 부담을 갖는 그런 가정이라면은 또 조금 더 많은 그 생활 경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그거 역시도 또 개인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뭐 파이어족이 됐든 어떤 뭐 나의 노후에 있어서 이제 생활비 대책이 되었든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현재 이제 지금 가지고 있는 조건이나 예. 어떤 그 자산을 잘 투자하고 계획하여서 이렇게 플랜을 잘 짜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으세요. 예. 그러려면 이제 그 나의 자산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건강하게 계획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자신의 어떤 학습과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그 맞습니다. 기준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예. 그 제 경험을 통해서 저는 한 4가지 정도 네. 좀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첫 번째는 길게 보고 투자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즉 장기 투자의 원칙이죠. 그러니까 너무 그 단기적인 어떤 시세라든가 네. 어떤 변동성 같은 거에 너무 이렇게 일희일비하다 보면 사실 자산을 갖다가 오히려 불려나가는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요즘에 이제 증권사 애플리케이션들을 다 스마트폰에 깔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 스마트폰에 깔려 있는 증권사 애플리케이션부터 빨리 제거해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자신이 잘 아는 분야에 천착해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을 투자를 하신다면은 자기가 뭐 예컨대 뭐 건설업종에서 네. 오랫동안 일을 해오셨던 분이라면 아무래도 그 산업이 익숙하겠죠. 그쵸. 그 기업들의 또 많이들 또 정보들이 많이 있고 또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이 되실 테니까 그 해당 산업에 포커싱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모든 재테크의 기본 원칙이겠습니다만 네. 남들이 많이 몰려들 때 또 언론에서도 네. 주식시장이 호황이고 앞으로 더 상승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보도가 될 때 뭐 최근에 사실 뭐 지난 한 몇 달을 돌아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주식에 대한 언론 보도도 굉장히 많고 넘치고 네. 또 사람들도 많이 몰려들고 할 때는 사실 기회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럴 때는 오히려 좀 부정적인 그런 뉴스들에 더 관심을 갖고 좀 경계하는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네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투자에 대한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검증된 또 주위에서 좀 많은 그 추천을 하는 그런 유튜브 채널이라든가 요즘에 뭐 유튜브 채널이 굉장히 많지 네, 않습니까? 너무 많죠. 예, 이런 것들 좀 이용하는 것도 저는 좀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나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유용한 팁이 될 수 있겠군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제 이게 뭐 어떤 주식이 좋다, 뭐가 좋다, 막 사람들을 따라서 전혀 그 상식이 없이 따라서 몇 번 하다 보니까 정말 일명 폭망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마음을 비우고 뭐 그 이제 금융기관에서 하는 뭐 ETF나 그냥 펀드 이런 거를 그냥 말씀하셨듯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적립식으로 차근차근 이제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럼 이제 또 그 주식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 요새 투자가분들이 이제 그 주식을 투자하실 때 뭐 기업에 대해서 공부도 하시고 이제 이러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똑똑한 투자자들은 이 기업이 재무적 가치를 이제 판단할 때 얼만큼 건강한 약속들을 잘 지키고 이행하고 있느냐도 또 확인하시고 또 그것과 연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요구들을 끊임없이 하실 것 같으세요. 어떠신가요? 예, 요즘에 그 뭐 동학개미라고 그러죠. 동학개미들은 또 네. 과거에도 옛날에 뭐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개미 군단이라는 또 말도 있었어요. 네. 개미 투자자.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증권회사에 제가 87년 말에 들어갔는데 그 80년대 말 90년대의 개미 군단과 요즘의 그 동학 개미들은 사실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그 개미 군단은 좀 묻지마 투자라고 그러죠. 네. 또 뉴스, 소문, 루머 이런 거에 이제 부안해동하면서 투자했었던 주체라면은 요즘에 그 동학 개미들은 스마트한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조금만 좀 관심을 가지면 좀 펀더멘탈 애널리시스라고 그러는데 기업을 좀 재무적으로 분석할 네. 수 있는 그런 걸 가르쳐주는 그런 유튜브들도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거를 잘 주위에 좀 추천을 받으셔가지고 그런 거 갖다 정기적으로 좀 들으면서 그런 걸 통해서 좀 전문성을 보강해 나가는 것이 네.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이제는 투자자들이 다 영리해졌기 때문에 네, 네. 과거와 같은 묻지마 투자가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부하는 투자자들이 저는 투자에서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이 기업이 뭐 재무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뭐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얼마나 건강한 기업이냐라는 가치도 우리 그 투자가들이 따지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요새 이제 ESG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가 봐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저도 ESG 많이 들어는 봤는데 정확하게 ESG가 어떤 걸 의미하나요? 예,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서 처음으로 네. 한 20여 년 전부터 ESG 투자를 외쳐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기자님이 전화 오셔서 대표님 참 좋으시겠어요. 이제 MSG의 시대는 가고 네. 친환경 등을 뜻하는 ESG의 시대가 드디어 네, 도래한 네, 것 같습니다라고 네. 덕담을 건네시더군요. 자, 그러면 ESG라는 건 뭐냐면 기업의 가치는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됩니다. 네. 첫 번째는 재무적 가치가 있을 수 있겠죠. 네. 즉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관점에서 네. 얼마나 네. 프로미싱하냐, 얼마나 잠재력이 있느냐를 보는 것이겠고요. 두 번째는 비재무적 가치입니다. 네. 예컨대 그 기업의 CEO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또 그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는 어떠하냐, 네. 그 기업의 평판은 어떠하냐, 그 기업의 기업 문화는 어떠하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기업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거는 이거는 이제 비재무적인 네, 측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재무적인 것들은 주로 환경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또 이제 기업 지배구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네, 기업의 네. 투명성 측면, 이런 것들하고 주로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것이 등장하게 된 이런 개념이 등장한 것도 90년대부터인데 그러다가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ESG 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가 됐죠. 아. 우리나라는 작년 말부터 이게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상륙을 네,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투자를 함에 있어서 전통적인 재무적인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ESG적인 측면도 같이 고려해서 투자해야 된다라는 것이 ESG 투자인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재무적인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적인 물질적인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비재무적인 나머지 그 기반 사항도 아주 이 기업의 중요한 미래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보통 이제 쉽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람도 네. 돈을 잘 버는 사람도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대외적인 어떤 외적인 조건들이 굉장히 좋은 사람도 네. 있지. 외모가 아주 출중하다거나 좋은 스펙과 학벌을 갖고 있다거나 그런 사람이 있죠. 그렇지만 그런 사람이 반드시 인생을 성공한 인생으로 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분의 어떤 도덕적인 마인드셋이라든가 또 그분의 리더십이라든가 책임감이라든가 네. 또 남과 협력하는 어떤 그런 팀워킹하는 능력이라든가 또 요즘엔 뭐 유머 이런 것도 또 중요하잖아요. 네. 그 앞서의 세 가지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반드시 뭐 이런 능력을 겸비했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사람도 좀 길게 보면 이 어떤 전인적인 네. 그런 조건들을 갖춘 사람들이 결국은 인생에서 좋은
평판을 받으면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기업도 좀 유사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예를 들어주시니까 사실 아주 쏙쏙 이해가 되네요. 그러면 아까 그 우리나라에는 ESG가 작년에 이제 코로나나 팬데믹 요 시기와 잘 맞물려가지고 이제 어떤 이렇게 화두로 등장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러면 요새 그 이렇게 팬데믹과 맞물려서 우리나라에서는 ESG의 개념이 이렇게 붐업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예, 저는 이제 BBC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BBC요? 네, BBC가 영국의 공영방송 BBC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니셜을 딴 건데 이제 첫 번째 B는 이제 블랙락의 B입니다. 블랙락이라는 회사는 좀 생소하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자산운용사는 이제 뭐 미래에셋, 삼성자산이 있겠죠. 그럼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자산운용사를 꼽자면 블랙락입니다. 블랙락의 운용자산 규모가요 9조 달러 정도가 됩니다. 잘 와닿지는 않아요. 와닿지가 않죠. 9조 달러니까 1경 원이 넘는 그런 천문학적인 운용자산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이 블랙락의 CEO가 레리 핑크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2017년, 18년부터 입만 열면 ESG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랙락은 전 세계에 여러 기업에 투자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매년 CEO 레터를 보냅니다. 그들이 투자한 기업의 CEO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2017년, 18년부터 우리의 투자를 받으려면 돈만 단순히 잘 버는 회사만은 우리는 투자를 안 한다. ESG를 잘해야 된다. 또 이해관계자를 배려하는 경영을 해야 된다. 또 요즘에 이제 뭐 기후변화 같은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기후변화에 잘 대응하는 기업이어야 된다. 이해관계자를 배려해야 된다. 탈탄소를 잘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블랙락의 레리 핑크가 전 세계적으로 ESG 전도사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블랙락의 B고요. 두 번째 B는 미국의 대통령인 조 바이든 대통령의 B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을 보게 되면 굉장히 ESG적인 정책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했었던 파리 기후협약에 다시 재가입하겠다라는 걸 공언을 했고 이미 재가입을 추진했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의 그 상장 기업으로 하여금 ESG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겠다라는 또 정책을 제시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블랙락의 ESG 헤드인 브라이언 디즈라는 분인데 저는 이분을 사실 개인적으로 글로벌 이런 그 ESG 관련된 컨퍼런스 때 많이 만났거든요. 그때 지금 친해놓을 걸 잘못했는데 이 브라이언 디즈를 미국 백악관의 NEC 위원장이 앉힙니다. NEC는 세계 경제의 조타수 역할을 하는 어마어마하게 영향력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청와대 정책실장 정도 되는 그런 자리에 블랙락의 ESG 헤드를 그 자리에 앉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바이든 정부가 있는 동안에는 미국이 ESG로 경제정책을 펼치겠구나라는 어떤 메시지를 던진 거죠. 이게 이제 B고 마지막으로 이제 C는 코로나의 C입니다. 이제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인류가 이제는 기후변화 문제라든가 또 자연 훼손 문제라 이런 거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 배경은 뭐냐면 2018년도에 WHO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WHO는 World Health Organization의 약자죠. 국제보건기구. 2018년도에 WHO가 어떤 보고서를 냈냐면 인류가 기후변화 문제를 풀지 않고 또 계속 동물 서식지라든가 산림자원을 훼손하면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훼손되면서 인수공통 감염병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우리가 200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사스라든가 메르스라든가 뭐 지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동물과 사람이 같이 걸리는 바이러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기후변화 문제, 자연훼손 문제 때문에 생겼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멈추질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디시즈 X라는 것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경고를 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다시 그러한 보고서가 주목받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인류가 기후변화 문제
또 환경 문제에 대해서 대각성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BBC 때문에 요즘에 ESG가 화두로 등장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그 계몽된 세계적인 이제 리더들이 그 기업의 어떤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거를 함께 가야 할 길을 요구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네. 예, 예. 근데 그게 저는 되게 아주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정말 어떤 환경이라든지 우리의 도덕성이라든지 책임감이 같이 겸비하지 않으면 이 지구는 진짜 상생해서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이제 또 듣고 보니까 ESG라는 개념이 참 정말 좋다라는 건 이제 이해가 가는데 개인에게는 좀 와닿지는 않는 개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공공기관 투자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제 기업의 어떤 ESG를 요구하겠지만 그럼 이제 우리 이 방송을 시청하는 이런 일반인, 우리 시니어 TV 시청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 그 ESG라는 개념을 투자에 어떻게 이제 적용을 할 수 있을까가 궁금해지는데요. 예, 맞습니다. 이제 ESG 투자라는 거는 이제 전통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해 왔어요. 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ESG 투자를 한다는 것은 다소 어렵고 생소하게 네.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 팁을 좀 드리자면 가장 편리한 방법은 요즘에 이제 ESG 펀드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지난 2, 4분기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ESG 펀드로 약 7천억 정도의 자금이 신규 유입이 되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증권사 PB들하고 잘 상담을 하셔서 ESG 펀드에 가입함으로써 간접 투자하는 방법, 뭐 ESG ETF 펀드에 가입하는 방법, ETF를 사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직접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국내 상장 회사 약 1,000개 기업에 ESG 성과를 저희가 분석을 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네. 또 뭐 저희 회사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기관들도 있습니다. 그런 데를 좀 조금 번거로운 일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본인이 예를 들어서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을 내 ESG 성과를 한번 스크린해 보는 것도 네. 한 가지 방법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투자가들이 할 일이 더 생긴 것 같네요. 예전에는 이제 뭐 재무적인 가치만 이제 스크린하고 학습하고 살펴봤다면, 이제는 반드시 어떻게 보면 ESG 성적표도 같이 겸비해서 봐야지 더 나은 미래의 장기 투자가 될 수 있는 그 근거가 될 것 같네요. 예. 좀 더 좀 첨언을 드리자면, 네. 이제 뭐 시니어 분들께서나 일반 투자자들이 이제 신문을 좀 자세히 좀 보시면, 신문에 우리가 ESG를 몰랐을 때는 그냥 지나쳤을 사건들. 네. 그렇지만 ESG 관점에서 ESG의 프리즘으로 신문을 보시면 매일매일 신문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ESG와 관련된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컨대 기업의 어떤 그런 그 산업 재해 문제 같은 것들도 네.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사망하는 사건이라든가 또 환경과 관련된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유심히 보시면서 그런 것에 연루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약간 지금 디스카운트라는 네. 뭐 그런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대표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러면 이제 예전에는 뭐 인터넷을 보든 뭐 기사를 볼 때 신문을 볼 때 우리가 그냥 뭐 어떤 사건이나 이벤트로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것들을 ESG적 관점으로 이제 보면은 정말 또 달리 보일 것 같거든요. 네. 말씀 주셨듯이 어떤 안전사고, 재해라는 것이 그 회사가 얼만큼 책임 경영을 하고 있느냐를 또 추측해 볼 수 있는 거고, 네. 또 ESG의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어떤 지배 구조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 뭐 경영진의 어떤 그 도덕성, 네. 뭐 이렇게 그런 것들 뭐, 예. 예.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달리 보이겠어요. 네. 그러면 대표님, 우리가 일단 뭐 이렇게 ESG 얘기를 하든 뭐를 하든지 간에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이제 투자를 어떻게 잘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실제로 ESG 관점으로 그것을 고려한 투자가
성과가 뭐 더 잘 나오고 있나요? 어떤가요? 예. 저는 일단 먼저 반면교사를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사실 35년 동안 자본시장에서 계속 일을 해왔는데, 저는 제 투자 경험으로 이른바 좀 착한 기업이 네. 결국은 롱런 한다라는 저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제 경험에 근거해 볼 때,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한 10여 년 동안에 어떤 회사의 그 대리점 갑질 문제로 인해서 네. 그 회사는 사실 굉장한 우량 회사였습니다. 네. 그때 주가가 한 120만 원 가까이 됐었던 초우량 기업이었는데, 그 기업이 대리점에 대해서 갑질했다라는 것이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면서 네, 유명해져. 예, 그 이듬해에 그 회사가 400억 가량의 영업 적자를 냈어요. 네. 그러다가 또 한 3, 4년 후에 또 손녀딸이 어떤 마약 스캔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번 언론에 크게 오르내렸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이듬해 아마 2017년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약 700억 정도의 또 영업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최근에는 뭐 불가리스 사건처럼 또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서 급기야는 오너 일가에서 그 주식을 사모펀드에게 매각하는 발표가 네. 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쭉 보면은 120만 원부터 25만 원까지 주가가 거의 6분의 1 토막이 났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이것을 매각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니까 75만 원까지 주가가 치솟습니다. 네. 이것은 뭐냐면 그 결국은 그 경영진이나 그 오너 일가의 어떤 도덕성, 그쵸. 어떤 사회적 평판, 뭐 브랜드 이미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가 계속 그 우량한 회사의 주가가 빠져왔다고 볼 수 있고, 그런 오너 리스크가 제거된다고 하니까 주가가 급등을 했던 거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단순히 기업의 가치라는 것은 재무적인 변수 그렇네요. 이외에 네. 다른 요소들에서 움직인다라는 걸 저는 경험적으로 알 수 있고, 이건 하나의 반면교사가 될 수 있고요. 긍정적인 면에서 서포트하는 증거들은 사실 많습니다. 네. 가장 대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제 주가지수 업체 중에서 대표하는 MSCI라는 지수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난 2007년 9월부터 올 2월까지 제가 14년 동안에 MSCI ESG를 잘하는 기업의 주가 네, 그룹과 네. 그냥 일반적인 주가 그룹을 인덱스를 비교해 보면 ESG를 잘하는 기업만 모아놓은 주가 인덱스가 14년 동안 일반적인 기업보다 더 아웃퍼폼, 즉 성과가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경험적으로 볼 때 ESG를 잘하는 기업이 더 시장을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 방증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결국에는 ESG의 구조가 잘 이루어진 건강한 기업이 승리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대표님도 그러면 어쨌든 그 투자 자산 운용 회사를 하고 계시니까 그 더군다나 또 ESG의 대표 주자고 하시니까 ESG 기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계시겠네요. 예, 뭐 이제 저희는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기관 투자자들의 자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로 저희는 이제 국내 연기금이라든가 국내를 대표하는 뭐 여러 자산운용사들이 사실 저희 고객들입니다. 네. 저는 그러니까 자산운용사들의 제가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역할을 네네. 하고 있고요. 그들이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 ESG 관점에서 어떤 기업들을 가지고 투자해야 될지, 그리고 비중은 어떻게 조절해야 될지를 저희가 자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네. 네. 그러면 이제 그 ESG 중에서 E가 이제 우리 환경에 네. 대한 그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뭐 기후, 뭐 탄소 중립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뉴스 보면은. 그 이유가 뭔가요? 네. 네. 이게 사실 조금 생소한 개념일 수 있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작년에 우리나라도 2050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고요. 또 올해는 보니까 6월 달에 탄소 중립 기본법이라는 게 전 세계에서 14번째로 우리가 통과를 시킨 나라입니다. 그러면 탄소 중립이라는 게 뭐냐면 네. 우리나라가 지금 1년에 작년 기준으로 보면 약 7억 톤 정도의 온실가스를 저희가 배출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2050년도까지는 7억 톤을 갖다 배출했다면 7억 톤만큼을 우리가 줄여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를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탄소 넷 제로 중립이군요. 혹은 탄소 중립인 것입니다. 그래서 왜 탄소 중립을 해야 되느냐면 이제 여러 그 과학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제 이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서 지구 온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파리 기후 협약이라든가 또 탄소 중립을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2030년, 2040년까지 산업화 이전의 그 지구 평균 온도보다 1.5도씨 이상 올라가면 안 되겠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기후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해수면도 올라가고 북극 지방에 극지방에 얼음이 녹음으로써 홍수도 일어나고 이상 기후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막아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탄소 중립이 발표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로 인류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걸 돈 내고 내뿜으라는 얘기를 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과학적인 연구 결과에 따라서 이제는 돈 내고 내뿜는 시대가 된 거예요. 뭐 탄소 배출권 거래라든가 혹은 탄소 국경세라든가 탄소세라든가 우리나라도 이제 탄소세가 도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탄소를 많이 배출하면 배출할수록 돈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코스트 리덕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탄소를 줄여야 되는 시대가 된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green is green. 그러니까 앞에 그린은 녹색, 환경을 얘기하는 그린이고요. 뒤에 그린은 달러를 의미하는 그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탄소가 곧 돈인 시대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도 탄소를 많이 배출하면서 부가가치 창출하는 기업들은 앞으로 상당히 불리해지죠. 예컨대 우리나라 이제 포스코 같은 그런 기업은 1년에 약 7천만 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탄소를 우리가 7억 톤을 배출하는데 한 회사가 10% 정도를 배출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포스코는 7천만 톤을 배출하는 과정에서 우리 인류에게 필요한 산업 우리가 생산 활동에 있어서 쌀이라고 할 수 있는 철강을 만들죠. 그건 굉장히 귀한 일을 합니다만 이제는 포스코 같은 기업들도 어떻게 탄소 배출을 줄이면서 철강을 생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근데 반드시 필수적으로 우리 지구 환경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인 것 같고 우리 사실 이제 가정에서도 그 쓰레기를 배출할 때 이제 쓰레기 봉투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인 것 같아요. 쓰레기 많이 버리면 버릴수록 코스트가 많이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근데 이제 저는 궁금한 게 어쨌든 탄소 중립의 시대로 이제 지향해서 나가고 있는데 그럼 결국엔 석탄을 쓰는 사용량을 줄이자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탈원전하지 않았나요? 그럼 그건 좀 약간 위배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과?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사실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전통 에너지라는 게 화석연료죠. 우리나라 사실 에너지원은 주로 화석연료 기반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온실가스가 대량으로 배출되는 거니까 탈탄소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른바 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 뭐 조력 발전, 지열 발전 이런 걸 통해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법이 있고 또 원자력 발전이 있는 거죠. 원자력 발전은 사실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탄소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저탄소 에너지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탈탄소를 선언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탈탄소로 가는데 또 저탄소 에너지를 하는데 오히려 탈탄소가 부정적인 그런 정책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사실 갑론을박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이제 뭔가 정착되어지기 전에 갑론을박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가장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정착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전 단계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이제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진짜 오늘 대표님이랑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보니까 저는 이제 기업이 이렇게 환경과 어떤 도덕적인 것에 새로운 관점으로 눈을 뜨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책임감을 갖고
운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신선했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임이 진짜 확실하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그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대표님께서 시니어 분들께 마지막으로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걸까요? 예, 제가 뭐 좀 조언을 좀 올리자면 우리나라에 이제 그런 말이 있죠. 뭐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자라는 속담도 있고 또 맑은 물에는 고기가 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적당히 이렇게 좀 탁하게도 좀 살아야 주위에 사람이 모인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만 이런 말들이 저는 우리나라에서 좀 이제는 좀 없어져야 되는 그런 맞습니다.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사실 지난 반세기 동안 굉장히 어렵게 못 살던 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해서 이제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입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지난 7월 달로 기억이 됩니다만 유엔 웅크타드에서 국제무역개발위원회죠. 거기 회원국이 188개 회원국입니다. 웅크타드 회원국 188개국이 만장일치로 우리나라를 개도국 지위에서 선진국 지위로 격상시켰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유엔의 인정을 받은 선진국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선진국으로 명실상부한 선진국이라고 저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이 되려면 우리가 국민소득 뭐 3만 불 이상의 국민소득을 1인당 국민소득을 갖다가 시현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K 시리즈가 요즘에 유명하죠. 한류, 뭐 영화, 요즘에 오징어 게임이 요즘에 아주 뭐 전 세계적인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문화와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진국일 때는 우리가 절대 빈곤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쳤다면 이제는 선진국이 우리가 됐기 때문에 좀 더 가치지향적인 좀 더 그런 어떤 소비도 하고 또 그런 그런 관점에서 생산도 하고 그런 관점에서 투자도 하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는 좀 쉬프트해야 된다. 좀 도약해야 된다. 점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 시니어 분들께서 이제 사회의 지도층이시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의견을 이렇게 오피니언 리더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우리나라의 어떤 국격에 맞게 또 우리나라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시니어분들이 좀 더 지혜롭게 투자하고 또 리드를 해주셔야지 우리 나라가 이 지구가 다 같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상생의 길을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 너무 바쁘신데 오늘 귀한 말씀 함께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전문가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앞으로 투자도 무작정 할 게 아니라 기업의 재무적인 가치는 물론 환경과 사회 그리고 지배 구조 등이 모두 균형 있게 건강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나를 위하고 세상을 살리는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물질적 가치뿐만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서로 상생하는 건강함이 진정한 투자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더불어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